이번엔 16세기 말에 지어진 특별한 건물과 관련된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꽉 채우고 있는 커다란 건물이 보이죠? 곱게 자란 나무들을 자르고 켜켜이 쌓아서 지은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건물 안팎에는 10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날씨가 무척이나 추운지 실내에 있는 사람들까지 두꺼운 옷과 모자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은 불을 피워놓고 몸을 녹이고 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집 밖을 보니 산에는 하얀 눈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또 황량한 땅에는 흔한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는데요. 아마도 몹시 추운 지역이라 풀이나 나무가 자랄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해집니다. 이 건물은 어떻게 나무로 지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림 속의 인물들은 누구일까요? 사실 이들은 추운 바다를 뚫고 항해를 하던 선원들이었습니다. 1596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출발해 얼음으로 가득한 북극해를 뚫고 새 항로를 개척하러 나섰던 빌렘 바렌츠와 그 일행들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지도를 만드는 제작자이자 탐험가였던 빌렘 바렌츠는 1594년 네덜란드 상인들로부터 아시아로 가는 북동 항로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첫 항해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북부를 돌아 러시아 북서쪽 끝 무르만스크 앞바다를 거쳐 동쪽으로 계속 나아갔는데요. 이후 어렵사리 노바야 젬냐 섬까지 갔지만 바다가 얼어붙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듬해에도 똑같은 백기를 잡아 항해했지만 역시나 실패했습니다. 1596년에 세 번째 항해에 나선 바렌츠는 다시 노바야 젬냐 섬에 다다랐을 때 1, 2차 항해와 달리 동쪽이 아닌 북쪽으로 돌아서 새 길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은 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불운이 겹친 걸까요? 16명이 탄 바렌츠 일행의 선박은 엄청난 얼음덩어리들에 갇히게 됐고 북위 75도, 그야말로 얼음밖에 없는 노바야 젬냐 섬에 상륙해야만 했습니다. 일행은 어떻게든 섬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집을 지으려 했지만 주변에는 나무 한 그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배의 갑판을 뜯어내 집을 짓기로 했고 그림과 같은 13평짜리 움막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만 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북극 여우를 사냥해 털옷을 만들어 입어야 했고 목숨을 위협하는 북극 곰들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또 신선한 음식이 부족해서 괴혈병 등 각종 질병과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다시 그림을 자세히 보면 당시 선원들이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누워있거나 칸막이를 쳐둔 침상에서 겨우 잠을 청하는 모습, 그리고 화롯불 하나에 의지해 어떻게든 추위를 이겨보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극한의 고난에도 겨우 살아남은 대원들은 이듬해 6월 악몽 같은 상황을 탈출해 바다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탐험대 일행을 이끌던 지도자 바렌츠는 곧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유럽인들은 왜 목숨을 걸고 기어이 북극해를 지나는 새로운 항로를 찾으려 했을까요? 목적은 단 하나, 아시아로 가는 해상 교역로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는 대항해 시대가 막 열린 시점이었는데요. 아프리카를 남쪽으로 돌아 인도양으로 들어서는 항로는 이미 포르투갈이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해 거리도 무척 길었죠. 또한 컬럼버스의 항해 이후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가 알려진 후에는 수많은 탐험가들이
아메리카를 관통해 아시아로 가는 항로를 찾아 나섰지만 머지않아 남아메리카 최남단의 마젤란 해협 외에는 별다른 통로가 없다는 게 판명됐습니다. 결국 남은 가능성은 북극해뿐이었는데요. 유럽에서 북극해를 거쳐 베링 해협을 통과해 아시아에 이르는 항로를 찾을 수만 있다면 운송비를 크게 절감하는 것은 물론 무역으로도 엄청난 이득을 얻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대항해의 후발국이었던 영국과 네덜란드,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북극 항로 개척이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그 길은 두 가지로 좁혀졌습니다. 하나는 러시아 북쪽 경계를 따라 지나는 북동 항로였고, 또 하나는 캐나다 북쪽을 거치는 북서 항로였습니다. 바렌츠가 개척하려고 했던 항로는 북동 항로였는데요. 그는 난파 지역을 벗어나지 못한 채 숨을 거두고 말았지만 자신의 탐험대가 항해한 백기를 해도에 정확히 표시해두고 많은 기상자료를 남김으로써 북극해 탐험 역사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이후 바렌츠의 뒤를 이어 수많은 탐험가들이 북동 항로에 도전했지만 280년 동안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878년 스웨덴의 지리학자 아돌프 에리크 노르덴쉘드가 증기선을 이끌고 출항을 했습니다. 거대한 얼음과 짙은 안개 속에서 수많은 장애물을 만났지만 그의 탐험대는 1년 만에 태평양에 들어서는 길목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북동 항로를 뚫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탐험대장 노르덴쉘드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의 탐험대는 그림 속 베가호를 타고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 일본의 요코하마에 도착했고 이후 홍콩, 싱가포르, 수에즈 운하, 리스본을 거쳐 스톡홀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귀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북서 항로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1497년 영국의 존 캐벗이 왕실의 후원을 받아 탐험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16세기에는 자크 까르티에와 마틴 프로비셔, 그리고 한때 해적으로 유명했던 프란시스 드레이크와 같은 인물이 항로 개척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얼음덩이와 거센 조류, 살을 내는 듯한 추위를 극복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북극권에서는 나침반이 제멋대로 작동해 방향을 잡기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19세기에 이를 때까지 북서항로 개척에 뚜렷한 진전이 없었는데요. 그 사이에 수많은 탐험가들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1845년 존 프랭클린이라는 영국 해군 출신의 탐험가가 129명의 대규모 탐험대를 이끌고 그린란드 서쪽으로 나아갔다가 2년 후 실종이 됐는데요. 약 10년 후에야 수색대가 이들을 찾아 나섰지만 결국 탐험대 전원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안타까웠던 점은 수많은 시신의 팔다리가 잘려 있었다는 건데요. 탐험대들은 마지막까지 살아남기 위해 죽은 동료의 살까지 먹어야 했던 겁니다. 모두가 처절하게 피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맞게 된 지옥 같은 상황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희생을 낳은 북서항로 개척의 역사는 드디어 1906년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노르웨이의 탐험가 로알 아문센이 1903년에 6명의 대원과 함께 오슬로항을 떠났고 이후 3년에 걸친 목숨을 건 항해 끝에 베링 해협에 이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문센이
육서 항로를 최초로 개척한 것입니다. 사실 그 후에도 북극 항로는 오랫동안 무역에 이용되지 못했습니다. 선박을 운행하려면 기후 조건이 따라줘야 하는데 북극 항로는 1년 중 날씨가 좋은 날이 드문 데다 사고 위험 역시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북극 항로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서 북극 항로로 가는 길이 쉬워졌고 그만큼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된 덕분입니다.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에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 우리나라 부산까지 오려면 거리가 21,000km에 이르고 선박 운항 시간만 24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북동항로를 통하면 거리가 12,500km로 40% 가까이 줄고 운항 시간도 14일로 단축할 수 있으니 경제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반길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좀 묘합니다. 지구온난화는 인류가 경제 발전을 거듭하면서 나타난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손꼽히는데요. 이것이 오히려 인류가 줄곧 꿈꿔왔고 열망해왔던 북극 항로를 열어주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 있으니 말입니다.